메르스가 2012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으로 발견이 됐고요. 네. 중동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바이러스입니다. 정식 명칭은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로 불리고 있고요. G12 나라에서는 한국의 메르스 사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일단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라에서는 어떻게 이 상황을 보고 있는지. 네, 메르스가 실제로 발생한 적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에 대처하는 한국의 상황을 조금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는 기사가 많은 편이죠. 그래서 거기서 발병 이후 12일 만에 회의를 개최했고 18일 만에 드디어 정보를 공개했다는 점들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미국의 케이스는 어땠나요? 미국의 케이스는 2012년에 살해 2건이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2명이 결국에는 회복됐어요. 이게 CDC라고 Center for Disease Control이라고 해서 질병 통제 예방 센터라고 하는데 우리 좀 질병관리본부 같은데. 네네네. 거기가 이제 세계보건기구와 이제 다른 나라와 이렇게 정부를 많이 공유를 해서 그 전염병이 나라에 들어오기 전에도 이미 어느 정도로 대처를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퍼지는 문제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동 대처를 굉장히 잘한 거네요. 2명 걸렸다, 2명 다 나은 거예요. 다 나은 거죠. 그죠? 이 메르스 자체가 중동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니까 이집트가 뭐 위험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생각하겠지만은 네. 이집트는 작년 4월쯤에 처음이자 유일한 메르스 환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보건 당국에서 잘 관리해서 처음이고 마지막 메르스 사건이었는데 그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 간에 왕래하는 사람들이 몇천 명이 돼요. 매일. 네. 근데 또 메르스 환자가 발견된 적이 없어요.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대비 철저히 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게 있는데 메르스를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이집트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호흡기 곤란으로 죽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시체가 알이사키라는 프로페서 박사가 의사가 일하는 병원으로 보내졌는데 뭔가 새로운 바이러스다 싶어서 검사하다 보니까 역시 이 새로운 호흡기 곤란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다 알려졌어요. 그래요. 아무래도 이웃나라가 제일 반응이 뜨겁겠죠. 중국은 어떤가요? 지금 중국 TV 방송에서 그냥 보도하는 거는 거의 다 한국 나쁘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한국 사망자 얼마나 있는지 이렇게 나쁜 면만 보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한국에서 지금 살고 있는 중국 사람들은 한국에 지금 그렇게 위험한 나라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더 안 믿어요, 거의 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지금 한국에 계시는데 오기 전에 마스크 인터넷에서 150개 샀어요. 너무 무서워서 이런 거는. 네. 왜냐면 중국 여전에 똑같은 사스 때문에 사람들은 아직 믿지 않는 상태라서. 일단 사스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이해가 가고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인 메르스 감염 환자가 중국에 이제 입국을 해서 굉장히 큰 뉴스가 됐죠. 그 사람이 지금 퇴원했어요. 예. 근데 치료비 중국 돈으로 800만 yuan 정도, 한국 돈으로 13억 정도. 13억. 한국 돈으로. 병원비가? 예, 14억. 누구 책임이에요? 중국 사실은 그냥 돈 다 냈어요. 그 사람 대신. 큰 뉴스 됐어요. 근데 중국 사람 이거 보고 비판 많이 했는데 이런 일은 한국한테는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이해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다. 그런 의견도 있어요? 예. 지금까지 발병 국가를 보면 그저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요르단, 중동 국가와 영국, 독일, 그리스, 미국 등 24개국에서 발병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이렇게 감염률이랑 사망자가 높아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감염자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히? 저 생각에서는 한국에서는 병에 대한 인식이 너무 가벼워요. 예를 들어 니콜라. 오랜만에 아닌데. 확실히 않는데 이게. 감기에 걸린다고 열이 나면은 한국 사람은 좀 약을 먹고 또 회사 다니고 아니면 학교 다니잖아요. 그렇죠. 감기 걸렸다고 회사 간다고. 두통 감기로는 그럴 수는 없죠. 노르웨이에서는 제도가 있는데 조금 아프면은 3일 동안 그냥 회사를 쉴 수 있어요. 노르웨이잖아. 노르웨이잖아. 영지국가잖아.
1년에 10번 휴가 제공한대, 10번. 아, 있어요. 그럼 국회병 3일씩 10번 쓸 수 있는 거야. 그런 사람 없어요? 있죠? 있죠? 저가 이렇게 있어요. 열이 나지? 저도요. 나 두통 3개월째 참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자랑하는 거 아니고 한국에서는 회사나 학교에 대해서 너무 뭐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뭐 바빠도 뭐 가니까 출근하면서 지하철 타거나 그래서 가면 쉽게 되잖아요. 조금 바쁘니까 라면 먹고 금메달 따고 막 이러니까. 동일한 게 뭐가 있어요? 아, 있어. 밖에 안 난다.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 메르스는 회사에서 걸리는 거 아니고 병원에서 옮기는 거예요. 저 문제는 병원이에요. 종합병원 한번 가보셨어요? 한국에? 사람 얼마나 많은지 막 그 상황에서 한 명 아픈 사람 있으면은 다 걸리는 거죠. 그렇죠. 사실 병원 문제도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신종플루 있었을 때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이 이제 대초 모범 사례로 뽑혔대요. 쌌을 때도 그랬어요. 감염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 습관도 문제 없고 병원도 문제 없어요. 그렇다면 뭔가요? 이번에 대초 시간이 좀 늦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그 World Health Organization가 뭐지? 세계보건기구. 네, 월드 맞아요. 헬스. 네, 맞아요. 거기서 공식적인 보고 뭐냐면은 이렇게 비판이 나왔어요. 하나는 큰 대기실에서 많은 환자들이 오랫동안 대기해야 된다는 거 큰 문제였고, 두 번째는 거는 이제 한국 사람 약간 그 생활 습관 중에 내가 만약에 어떤 병 걸렸다는 의심이 있으면은 한 의사의 의견만 듣지 않고 여러 가지 의사 의견 들으려고 하는 그런 습관 있잖아요. 그 기본적으로 좋아요. 근데 병원에서 적용되니까 그건 큰 원인이 됐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까먹었어요. 인간적인 모습이네. 세번째는 건망증. 아니, 세 번째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뭐요? 그 환자 있을 때 가족도 가족이 같이 병문안 그런 데는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병원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르스나 신종플루 아무 문제도 없었고 오히려 최고 사례로 뽑혔다고 그 당시에는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똑같은 병원 제도였는데 지금 병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 대처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제가 정보 전달이 늦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예. 환자 정보하고 그래요. 병원을 초기에 공개를 했다면 사람들이 미리미리 알고 그 병원을 가지 않고 그 환자에 접촉하는 걸 조심했을 텐데 그게 너무 늦어지면서 정말 맞아요. 엄청난 확산이 된 거죠. 그래 우리 그 신종플루 때나 이때는 모범사례였다는 얘기 들으니까 더 속상한데요. 그렇죠. 그때는 뭐. 일단 다른 나라들이 잘 대처했던 케이스, 좀 부럽게 또 잘 못 대처했던 케이스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도 사르스 때문에 2003년도에 좀 특별한 방법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전염병 특수병원들이 있어요, 전국에. 그래서 그런 특수병원들이 서로 계속 정보를 교환하면서 특수 공항들도 있어요. 즉 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 뮌헨하고 düsseldorf 공항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비행기에서 어떤 환자가 그런 병이 걸렸다는 의심으로 발견됐을 때 그 공항으로 보내가지고 바로 그런 격리 시설로 이제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런 제도 굉장히 잘 되는 겁니다. 일단 중국 2003년에 제일 큰 전염병 사스 그때는 너무 심했는데 그래서 그때는 한 6천 명 정도 그런 병이 걸리고 한 340 몇 명 정도 그냥 사망했어요. 그런 상태에 그럼 중국 사람은 그냥 영어 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종난산 그냥 원산이에요. 무슨 연구원 그 원장님이었는데 처음에는 이런 병 나올 때는 이 사람이 정부에게 조언을 했어요. 좀 조심해야 된다는 말도 했는데 그냥 정부가 신경 안 썼어요. 예. 그 후에는 좀 심할 때는 또 한 번 TV에 나와서 얘기했어요. 근데 대륙에서 통제했어요, 이 방송을. 예, 그냥 나오지 않게, 그때는. 그 후에는 너무 그냥 통제할 수 없을 때, 많이 빠르게 확산할 때는, 이 사람 그냥 다시 나와서 자기 노력으로, 중국 사스 이런 원인 좀 찾고 상황을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지금도 메르스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이 중난산 원장. 네네, 이 사람은 그냥 전염병 영웅 같은 사람이네요. 예. 근데 5천 명 중에 치사율이 6.6%인데 아시아 빼고는 제일 많이 사스 걸린 나라가 캐나다예요. 아, 그래요? 네, 우리 캐나다에서 44명 죽었어요. 그럼 치사율 11%예요. 거의 2배인데 왜 그렇게 됐냐면 예. 하루에 3번씩 대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위에서 이렇게 명령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정부한테 믿음도 안 갔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나라 전체가 되게 무서워했었어요. 공황 상태였다.
중앙상황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한 달 지나니까 사스가 이제 며칠 동안 걸린 환자가 없어가지고 그냥 정부 너무 빨리 끝났다고 얘기해가지고 다시 나타난 거예요. 감염자들이 좀만 더 했어야 되는데. 방심을 했고. 네, 계속 며칠 더 이렇게 했었으면 잘했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시스템을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대요. 매뉴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정부에서 이런 알려줘요. 공감 돼요. 왜냐면 중국 사망자 340몇 명 정도 그 사람 중에 거의 다 초반에 그냥 죽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통제해야 하니까 그 후에는 어느 정도 투명하게 그냥 만들어서 그 후에는 거의 안 죽었어요. 중국 사람. 우리도 그거 이제 투명하게 하기로 한 거예요. 투명한 게 참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메르스에 대한 초기 대응으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공유가 아닌 통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불필요한 루머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우려했기 때문일 텐데 자, 이번 메르스 사태로 메르스 왕따란 말이 생겼는데요. 메르스와 관련되면 무조건 무서워하고 피하는 현상을 말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무고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메르스 의료진은 엄마가 메르스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라는 이유로 아이가 학교에서 막 따돌림을 받는 경우도 생겼고요. 그것도 메르스로 인해서 통째로 격리 조치당한 한 마을은 더 이상 추가 감염 위험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마을이다. 그냥 낙인을 찍었구나. 특산품 판매는 60% 줄어들고 관광객 방문은 90% 감소하고 그러니까 진짜 경제적인 타격도 되게 큰 거죠. 메르스 격리 환자가 된 사람이 있다면 이웃에게 정보를 알려줘야 한다? 아니다. 자, 하나, 둘, 셋. 알베르토, 장이안, 샘, 칼로스 빼고 다 들었어요. 알려주면은 그건 좋은 예방이 될 수가 있어요. 옆집에서 뭐 메르스 환자가 있을 수도 있다 하면은 신경 쓰게 되죠. 우리 조심하자. 예. 좋은 예방이 된다. 그리고 조금 뭐 머리가 아프고 감기 걸렸을 것 같으면 옆집에 메르스라고 들었으면은 꼭 병원 가죠. 그래서 좋은 예방이 될 수 있어요. 타일러는 안 눌렀어요? 그 구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더 높은 지역입니다.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알려주는 식으로 가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옆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주의사항이라고 얘기를 해놓으면 거기서 볼 수 있는 피해가 많을 텐데 더 혼란과 공포가 더 확산되죠. 더, 더 막연해서 더 무서워지죠. 만약에 고시원 같은 데서 같이 살게 되면 같이 화장실이나 샤워실이나 다 쓰게 되잖아요. 고시원, 예. 예. 예를 들어서. 폴란드 사람이 고시원 얘기를 예, 했지. 저 살아본 적이 있어요. 진짜? 예. 그래서 그렇게 살게 되면은 같은 물건 쓰게 되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건물에서 계속 소독약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그래도 아까 타일러 말한 것처럼 그냥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 주변에 조심하라 그런 것까지 그렇죠. 할수 조심하라는 굳이 식으로 하는 거지. 이 사람 옆 사람이 이제 뭐 걸릴 수 있다가 조심하는 저는 그런 좀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알렸다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렇지. 일단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의심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아니, 위험이 얼마든지 있다는 그래도 그 사람 인권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일단 사람의 건강 관련 정보,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절대 다른 사람한테 공개하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자기 개인적인 정보니까 절대 안 되고 오히려 그 감염자한테 다른 사람한테 그것도 옮길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알베르토 형이 그 말씀하신 것이 사람의 개인 정보를 공개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차라리 사람의 개인적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주변 사람들을 그냥 예민하게 만드는 것보다 더 낫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건 다른 이웃 사람에게 정보 알려주면 진짜 정성 있는 사람이 근데 진짜 병원에 갈 수 있을까? 피하는 거는 당할 수 있으니까. 지금 문제는 증상이 있어도 병원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정보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 더 안 가요. 그래서 이건 더 문제되고. 마스크 쓰고 가야죠. 우리 학교에서 의심자가 나왔어요. 저희 연구실 옆 건물에 그 의심자가 시험 치는 날이었어요. 시험 치러 갔는데 시험 치다가 쓰러진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였잖아요. 의심자인지 아닌지. 누가 의심자인지 누가 확진자 알려주면 우리는 다 피해할 수 있어요. 저는 알베르토하고 저 타일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만약에 여러분 집 옆에 네. 그 의심 환자가 있는 거예요. 안 알려줬어요. 왜냐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원칙을 어기고 막 돌아다녔어요.